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 많이 기다리셨죠? 재미있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누고 30분 정도는 오신 분들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끝난 다음에는 김 작가님 사인회 하겠습니다. 2025 서울국제도서전 어느덧 4일차의 흐름을 집어든 오후입니다. 잊지 않으려는 호명, 북토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다혜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두 분 만나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아마도 서울국제도서전이어서 가능한 조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 분을 이렇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소외된 존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리를 발견하고 꺼내고 알리는 사람들, 바로 출판사 무제의 대표 박정준 배우와 소설가 김금희 작가님이십니다.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가님부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쓰기 김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번 도서전에서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다행히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국문학계의 한반 선생님 덕분에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 더욱더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기를 만끽하고 여러분과 좋은 대화 나누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 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 박정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저는 영화 촬영하고 영화 개봉할 때는 이런 무대에 자주 올라서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큰 축제의 또 무대에 있는 것도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니까 좀 많이 떨리는데요. 오늘 잘하고 갈 수 있을지 저도 좀 의문인데, 아무튼 성취성의껏의 답변을 잘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도서전 주말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도 즐겁게 이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금희 작가님은 지난 1년간 배원실 수리부로서 나의 폴라인지 천연한 만주를 내시면서 굉장히 바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박정민 대표님도 올해 연기보다 출판일에 집중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서 왕성하게 독자분들을 찾아뵙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즘 두 분 일상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작가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연달아 낸 책들이 사실상 작년에 작업한 그런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책을 만들고 나서는 지금 상당히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한 거고요. 지금 박 사장님이 거의 신용카드 포스 기계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동안 저는 이제 평소에 배우는, 제가 판소리를 배우는데 판소리 어떻게 배우러 나서 올해 실컷한 기억만 하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수박 먹고 김밥 먹고 이렇게 하는 되게 뭔가 여름에 알맞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직 조금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 팬소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팬소리는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텍스트를 직접 연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이 천연은 만주 작업을 하실 때 약간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떠신가요? 그때는 사실은 판소리 배우지 않았고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판소리는 정말 한 명의 가창자 안에 미술도 들어가 있고요, 음악도 들어가 있고, 연극도 들어가 있고, 소설, 이야기, 텍스트도 들어가 있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예술의 종합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작업을 할 때 그 종합체로서의 예술이 저한테 가져다준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관계예요. 이번에는 박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일상에 잔잔한 기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일상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유
공유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망해버린 안식년 같은 경우가 올해 한해 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녔는데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천년의 만주 4월부터 홍보하고 만들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통화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즐겁습니다. 네, 이 일이 꽤 즐거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그러니까 후회스럽지 않다. 이거 아주 즐거운 일이구나. 나랑 좀 맞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몸은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건강은 굉장히 좋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좀 피폐해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냥 요즘 요 며칠 집에 가서 10시간씩 되거든요. 하나이글스 경기 보면서 치킨 한 마리 먹으면 또 풀려요. 네, 그래서 아주 행복한 하루하루 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이글스 올해의 하나이글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평온할 수 없을 수도 있었겠다. 굉장히 감사하는 바죠. 네, 하나이글스가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도서전의 주제가 믿을 구석인데요. 주제를 보고 바로 떠올랐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분의 믿을 구석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거고요. 이번에는 대표님 먼저 여쭤볼까요? 저는 우선 이번에 저희 서울대 도서전 에스트로지 같은 책 나왔잖아요. 거기에 적었는데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켜보고 믿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나눔들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 세상이 고스란히 남겨질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나라고 그 글을 쓰면서 또 좀 많이 생각합니다. 있는데 지금 다들 올해 다 읽을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책을 사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데 상당수의 분들은 내년 이맘때 도서전에 오시면서 내가 작년에 산 책들을 아직 읽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김금희 작가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권의 책들이 나를 스쳐 지나가고 어떤 것들은 나한테 깊게 남아있고 어떤 것들은 미치기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책들 중에서 이 책은 진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 이렇게 여름이 되면 한 번쯤 다시 읽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책이나 아니면 작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작품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름 하면 생각나는 작가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보다 헤르만 헤세의 에세이를 좋아하는데 왜냐면 헤르만 헤세가 농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식물을 기르는데 저 정도의 한 20개 정도 기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농사꾼으로 산 시간이 있어요. 그 농사꾼으로 산 시간에 7년 동안 거기에 써있기로는 7년 동안 아무 사람이라는 존재랑 대화하지 않았대요. 오직 나무와 거기 화에 농사질 때 필요한 쟁기들 그런 것과 대화했다는 에세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만물이 뭔가 좀 창창하고 이런 계절이 되면 그 헤르만 헤세의 다 주름진 얼굴로 농사를 짓고 있는 가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서 저한테 여름은 헤르만 헤세예요. 그럼 이번에는 박정민 대표님 답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나한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외로워지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은 출판에 굉장히 집중해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의 마음과 진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진짜지 같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 길을 잃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런데 내 자리로 돌아오는 작가님의 방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럴 때는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하고 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내가 그 모든 마음들을 끌어안고 오해하고 혹은 받아들이고 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제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오해와 오해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그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현장이 아니면 또 그런 감독이나 뭐 스텝이나 배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발견이 어려운 그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대화가 통하는, 그럼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데, 근데 보통은 다들 영화라는 것을 만들어 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버릇들이 있어. 계속 얘기하려고 하고 얘기해서 그 감정들을 풀어내려고 하고 그것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영화에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디벨롭을 해나가는 그런 버릇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대화를 풀어야, 그러니까 대화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화제의 신간 절찬리의 판매 중인 철여름 완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신간 철여름 완주는 오디오북으로 먼저 출간을 하고 종이책에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기획 단계부터 오디오북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책들은 종이책에 나온 다음에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오디오북으로 선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책을 만드는 공정의 역순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대표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이제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시각장애인 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기획이 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기존에 아예 듣는 책을 먼저 만들 거면 원고를 쓰실 때도 작가님께서 그런 듣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글을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청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해서 사실 작가님께 제가 첫 메일을 드릴 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던 것을 작가님께서 너무 완벽하게 써주셔서 사실 그때 제가 예상했던 그 형태와 그 공부의 방식과 책이 나오는 방식과 공부의 방식들이 거의 다 고스란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보면 좀 신기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작가님이랑 이렇게 대화 인터뷰할 게 있어서 첫 메일을 봤었는데 꽤나 내가 그때 그 예상했던 것들을 지금 많이 고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기하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각장애인 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듣는 소설 오디오북을 먼저 만드는 과정을 부탁했습니다. 이게 단순 낭독이 아니라 오디오 드라마 느낌으로 작업을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많은 소설을 요청받으셨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소설이 읽히는 목소리를 상상하면서 작업하는 게 색다르면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쓸 때 보통은 눈으로 보면서 속으로 읽는 과정을 하지만 아마 이 작품만큼은 작가님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직접 시도하면서 이 글을 써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집필 과정에서 특별하게 신경 쓰였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내면에 집중해서 이제 글을 쓰는 편인데, 원래 작품은 내면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제 각 인물들의 캐릭터를 살려서 그 캐릭터를
오셔가지고 연기를 하시니까 적절한 분량과 어떤 적절한 개성, 캐릭터화를 해서 이거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소설인 저의 안에 있는 개인적인 내면 서술의 욕심을 상당히 줄여야 했고요. 그거보다는 그 인물들과 그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야 했고, 이게 듣는 소설의 첫 번째 시리즈라는 것도 저한테 되게 좀 약간 악마으로 다가왔는데, 이 소설이 요청에 의해서 쓰여진 거고 타깃이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듣고 혹은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시각장애인들까지 읽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먼저 그런 감각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그리고 이 듣는 소설 시리즈 전체를 아마 감쌀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가 타인의 어떤 결속, 결함, 결속들을 이야기할 때 그 결속을 이야기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A부터 Z까지 다 하나씩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써야 했던 것이 조금 어려웠고, 근데 제가 이제 질문지를 받고 놀랬던 건, 제가 한 번도 낭독을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쓰면서 계속 낭독을 한 상태로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실제로 읽어볼 생각은 안 했지? 그 생각이 들게 됐어요. 네. 지금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또 궁금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쓰면서 이제 사실 소설 읽으신 분들은 다 오늘 특히 읽으실 텐데, 소설 속에 비와 장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의 이미지가 또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습하고 높은 날 오시면 오늘 딱 읽기 좋은 이야기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것을 듣고 이야기를 경험하고 상상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작가님이 소설에 등장하는 감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그런 일과를 많이 보시셨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각각이 다르게 느껴질 것인가라는 목소리를 다르게 들어하는 게 첫 번째일 텐데, 또 한 가지는 이 공간감, 그걸 어떻게 살려서 사람들을 다 함께 손잡고 여기를 끌고 들어가느냐,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거거든요. 어떠시죠? 네, 되게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산이나 나무나 물이나 빗소리도 도시에서 들리는 빗소리, 완주마을에서 들리는 빗소리, 그리고 나무 속의 구덩이까지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자연이 아니라 그 속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안온한 느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전달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박 대표님께서 오디오로 너무 그 이상으로 잘 표현을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감각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귤이나 수박 같은 걸 떠올리면 이 이상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상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시 읽을 걸 다시 해줄 필요 없이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자신감 있게 썼다가 걱정도 했다가 이러면서 했지만, 어쨌든 그런 감각적인 면을 여한없이 풀어놨던 소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대표님께 여쭤봤어요. 사실 소설 작업이 작가님 편에서 마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출판물이 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작업하는 공정이 또 있단 말이에요. 흔히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부분은 진짜 듣기에 적당하다라고 감탄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책의 후반 작업을 하시면서 처절한 만주에 대해서 받았던 감상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작가님과 말씀하셨던 수정 포인트 같은 게 있으면 어떤 건가요? 우선은 작가님께서 써주신 그 원고를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것이 저의 1번 목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배우들이 와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저희가 잠깐 저희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배우들은 또 자기 그 입맛, 그 말맛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모든 걸 다 맡겨보는 것은 않았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래서 작가님께 여쭤봤죠. 혹시나 뭐 어미나 뭐 조사 정도가 바뀔 수도 있다. 혹시 괜찮으시냐?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괜찮다고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녹음을 그 정도의 어떤 허용치만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사실 허용을 다 해주신 건 저 혼자 내적인 어떤 허용치였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배우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녹음을 하는데 놀라운 건 그 배우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바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바꾸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어떤 어미나 주사 같은 걸 거의 바꾸지 않고 쭉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내는 걸 보고 이게 확실히 작가님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작가님의 소설을 보면서 가장 사랑했던 분 중에 하나가 작가님 대사였는데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그 배우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대사들을 지켜가면서 연기를 하는 것이 그걸 발견해서 제가 확실히 내가 이번에 첫 듣는 소설 처음으로 작가님을 모신 것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거를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만들면서 저가 책을 보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아까 작가님께서는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면의 그 어떤 표현들, 묘사들을 조금 가지고 대사나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차피 영화 배우가 대사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소설 책에 등장하는 그 대사들을 제가 녹음을 하면서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대사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의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반대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묘사가 없더라도 이 적절한 양의 서술과 대사가 번갈아가면서 있을 때 이 배우가 이 인물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이 소설을 계속 읽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오는 감정들이나 내면의 어떤 변화나 오는 상태들이 너무 막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찍었던 영화들 대본도 그렇게 안 봤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대사만으로 혹은 상황만으로 오는 감정적으로 오는 것들이 확실히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어떤 인터뷰에서 종종 얘기를 했는데 나의 이 다음 현장이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저는 요즘 생각하거든요. 그 대사들을 혹은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거기서 무언가를 어떤 식으로 발견할 것인가가 저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에 천년을 좀 만들면서 많은 걸 배우로서도 많은 걸 좀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너무 좋아하는 게 작가님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조차 그 앞에 이 마음을 담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한마디에 완전하게 담겨있는 것처럼 느껴지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대사 쓰실 때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대사 쓸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버릇이나 성격이 드러나는 어떤 단어의 선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 뭐 꼭 가까이 있지 않아도 몇 번 만나본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도 만나본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잘 저장을 해놨다가 그 인물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제가 좀 약간 느꼈던 게 제가 확실히 이제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양미라고 10대 청소년 대사를 쓸 때가 좀 어려웠어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떤 것들을 주여 말하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가 조금 저한테는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맘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 딸이 이런 말을 쓰는데 괜찮을까요? 아들이 쓰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기도 하고 일부러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점 오히려.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TV 드라마 같은 거 보실 때 이 작가가 너무 요즘
요즘 문화를 아는 척하는 걸 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억지스러운 유행어의 사용 같은 건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재 출판사는 제목이 없고 이름이 없는 소외된 존재들을 주목하는 시를 계속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또 저희 출판사는 사실 전혀 어떤 방향성이나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시작한 회사가 아닙니다. 네, 첫 책, 살리는 일이라는 첫 책을 만들면서 이제 방향성이 좀 정해졌어요. 그래서 박소영 작가라는 사람은 저랑 되게 오래된 친구이기도 한데 그 작가를 처음 만났던 2011년과 그 책을 이제 박소영 작가가 썼던 2019년도에 박소영 작가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아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10년 정도 기간이.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을 흡수하면서 어떤 동물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자기 몸을 흡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서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좀 뭐라고 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심지어는 욕 먹잖아요. 인터넷에서 욕 먹는단 말이에요. 햇맘이라고 싸잡하잖아요. 그러지 마. 왜 욕 먹을 수 자꾸 해? 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 작가의 글을 이제 처음 딱 읽고 우선 내가 굉장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작가의 삶을 글로서 계속 들여다보는데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이거 나도 설득이 될 정도면 누군가는 이 책을 읽어볼 만하겠다. 나같이 고집불통인 사람도 이 사람의 인생이 설득이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책을 만들면서 이 출판사도 굉장히 좀 편견 없이 들여다봐야 할 것들 혹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 근데 억지로 안 하고 서로 혹은 혐오하고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얘기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예쁘게만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공론의 장으로서 우리 출판사가 소외된 것들 우리가 좀 이제는 신경 써볼 만한데 신경을 아직은 좀 덜 쓰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고 그 생각만큼은 어쨌든 변치 않고 이 회사를 끌고 나갈 생각이죠. 그러면 출판사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출판하는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근데 대표님 자신이 느끼는 이곳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각자 자리에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찌됐든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고 경험으로서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그걸 쌓는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을 계속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책임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내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선택들을 조금씩 할 수 있겠다. 물론 실수는 하겠지만 내가 겪었던 거, 내가 읽었던 거, 내가 연기했던 거, 내가 맡았던 역할들이 저한테 주는 심지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것들이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계속해서 좀 기억하고 있고 잃지 않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연기라고 하는 일이 굉장히 신기해서 어떤 인물을 몸으로 살아내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깊게 몰입해서 어떤 인물들을 정말 내 일처럼 겪어내기도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몸으로 어떤 삶을 기억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쌓아온 필모그래피들을 적극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김금희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조금 다르게 드릴까 하는데요. 소설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실제 하는 사람, 실제 하는 사건과 같은 환영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저는 독자로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자유를 얻기도 하는 동시에 비통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을 반복하시면서 김금희 작가님이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절망을 얘기하는 것에 아주 조심하려고 얘기, 동시에 희망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조심하려고 얘기를 하고, 그거 말은 지금 이 저와 호흡하고 있는 이 동시대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이 어느 임계점에 와 있는가를 좀 민감하게 감각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리얼리티와 픽션성이 생기고, 사실 소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문자밖에 없어요. 근데 문자가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갖고 감정을 일으킨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술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쓸 때마다 근데 제가 그 마술의 효과를 그 마술의 과정을 전부 다 인식하면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희망과 절망 사이에 최대한 삶에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작가이고,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다 보면 운이 좋으면 소설이 다 닿아서 여러분께 그런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소설가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신기한 게 그런 부분인데요. 읽으면서 너무 어떻게 이걸 다 썼지? 어떻게 이렇게 썼지?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암시하고 지나간 것을 마지막에 말보이려 들어가게 마무리를 했지? 다 계획하는 걸까라고 궁금해서 여쭤보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같은 느낌의 답변을 주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술적인 작업이 어떻게 작가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작가 자신도 몸으로 계속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는 것으로 그 과정을 완성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면서도 듣고 세상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금희 작가님의 한 인터뷰어가 작가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어느 순간 속절없이 바스라질 수 있음을 알기에 일상의 소중함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게 되셨는지 같이 듣고 싶습니다. 그 외국 작가들이랑 하는 행사에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너는 어떤 소설 쓰니?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무슨 장르적으로 구분되는 소설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사람에 대해서 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일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도 저는 일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특별하거든요. 저는 특별한 마치 어저기 같은 사람을 하루에 몇 번씩 만나요. 저 혼자만의 어떤 어저기 찾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면을 가지고 이야기로서 거울처럼 대비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라서 제 소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조차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숨어있는 그 특별하고도 연민했찬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냥 잘 전달하는 그런 작가? 그런 작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답변은 첫얼음 만주 읽으신 분들께 아주 특별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저비라는 사람을 모르시면 이 얘기가 누굴까? 그런 사람이 있나?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 소설을 읽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고 약간 이 사람은 진짜 존재하는 사람 맞아? 같은 느낌으로 읽기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제 소설을 읽는 입장에서 아니 어저기가 그렇게 많다고? 네, 이렇게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라고 여쭤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 발견하시는 포인트, 비법을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요? 진짜 비밀인데 이 여적이라는 캐릭터를 구체적으로 또 있었죠. 나무를 기반으로 한 외계인이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역사적으로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진다.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는 구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남극을 갔어요. 남극에 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살다 왔는데 거기서 만난 어떤 분이 되게 결정적인 영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저기는 어디서 얘기하시라고 여기까지 어저기는 그렇게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영감을 받은 인물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스토리는 다르지만 제가 그런 어떤 인물을 일련의 하나의 균으로 여러 명으로 설정하게 되는 계기는 남극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너무 깊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번에는 두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잊지 않는다라는 감각은 개인의 내부를 향할 때보다 외부를 향할 때 더 강한 힘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와 연결된 개인으로 균형을 잡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책이나 영화가 있을 수 있고 존경할 만한 개인과의 소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생각이 내 안에 보이지 않고 더 크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작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선배 작가님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좀 자주 생각을 하는데 가장 자주 떠올리는 얼굴은 저기 이제 믿는 구석이라는 그 어떤 작가마다 자기가 믿는 구석인 책을 이렇게 보관해놓은 이벤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완서 선생님이에요. 제가 박완서 선생님에게 여러 번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 자체가 사회적인 활동도 하셨고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견해도 밝히셨고 그리고 자기 삶을 진료로 삼아서 소설화하신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작업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가로서 고민이 생길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살펴봐요. 남기신 책이 다행히 많은 편이고 에세이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보면 뭔가 답을 얻게 되고 선생님의 마지막 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에 일기에 뭐라고 남기셨냐면 점심은 초밥으로 맛있게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신 게 명랑을 잃지 않는 사람으로 늙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저도 사실 소설가라는 것이 이제 성스러운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선물적인 일이기도 하고 그 사이를 진동하면서 나가는 건데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선생님처럼 선생님 말씀하신 그 작은 초밥 같은 명랑함은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박완서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명랑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거대한 구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그냥 긍정적으로 밝게 명랑하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명랑하게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 들으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저도 작가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선배님들의 선택, 혹은 선배님들께서 선배 감독님들, 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출판계 선배님들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들, 저는 좀 직접적인 말씀들로 힘을 좀 얻는 것 같아요. 물론 꾸중도 있습니다. 근데 그 꾸중도 저는 사실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관심이 없어 혼내지도 않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제가 너무 존경하고 항상 바라봐왔던 분가가 저한테 이렇게 해주는 말들을 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새기려고 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대뜸 누군가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라든지 야, 너 이거 하도 되게 멋있다라든지 뭐 잘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큰 힘이 저는 돼요. 어제도 사실 저는 뭐 도서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출판사님만 지금 3개월째 계속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더 대뜸 너무나도 오랜만에 어떤 선배님이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너무 멋있다. 책방 한번 놀러 가는 게 그러는 거예요. 저 책방 하는 게 아니고 출판사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그거지 하면서 빵 사가지고 놀러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책방이든 출판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기사로 접했는데 되게 멋있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말씀을 선배님께서 해주시니까 사실 어젯밤에 그 문자가 저한테 너무 큰 용기가 됐어요. 판단이 안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래요. 아까 작가님께서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걸로 이렇게 돈 벌려고 한 일 아니잖아요. 이러셨는데 인간으로서 돈 벌려고 하는 짓이 아니 뭐 근데 그렇죠. 사실 돈 벌려고 하는 짓은 아니지만 이 다음 스텝을 위해서 또 해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님 책이고 하니까 더 열심히 제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하니까 또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막 뭔가 인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상황에서 저는 판단이 안 섰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소설의 가치를 잘 지키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너무 문득문득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 뭐 어제 박찬호 감독님도 부스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선배님들도 연락해 주시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진짜 힘 많이 얻어요. 이게 두 분 다 선배들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만 만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제발 좀 어떻게 됐으면 싶은 선배들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사실은 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이유는 또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볼 수 없는 사람들과의 어떤 내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기복 속에 나 스스로를 부치시킬 수 있다는 게 책이 가지고 있는 너무 멋진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억하는 방식으로서의 연기와 독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기하실 때를 보면 타자를 온전하게 내면화하는 방식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체화하신 것처럼 연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영화 끝난 다음에 그 사람 박정민이었지라고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도구로 연기하면서 타자와 그의 삶을 기억하고 전달하는 과정과 독서를 통해서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사실 이런 거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아직 경험이 막 엄청 오래되지 않아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결국에 연기라는 것은 나한테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없는 걸 하려면 가짜로 꾸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배우의 능력치가 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서 확장이 된 생각들은 제가 책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 있었어요. 혹은 이미 내 안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는데 내가 갖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해주는 책도 있고요. 혹은 그게 영화가 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예능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유튜브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찾아가고 쌓아놓고 하는 과정들을 저는 그냥 매일매일 버릇처럼 일상에서 모두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돼서 뭔가가 내 안에 쌓이는 것 같고, 연기하거나 이제 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뭐 연기를 이제 직접 하고 이럴 때는 내 안에 쌓여있던 것들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취해서 내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와 이거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계속 일상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걸 읽고 어떤 걸 듣고 하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종종 들었어요. 연기를 이제 영화를 찍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뭐 작년에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더 이상 써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동어 방법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또 계속해서 뭔가를 읽거나 보거나 아니면 나가서 뭘 하거나 하면서 계속 내 안에 뭔가를 데이터 축적을 해야 이제 또 나올 텐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는 연계가 되어 있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해요. 독서를 하는 것과 연기를 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뭐 출판사 일을 하면서는 뭐 책을 많이 읽을 수는 없더라고요. 출판사 일을 할 때 책을 못 읽어요. 저희 이사님도 저 진짜 책 많이 읽거든요. 근데 회사에 입사하면서 책을 못 읽어요 대표님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실 정도 저희가 시간이 없지만, 근데 계속해서 지금 모바일 계속 일을 하면서도 혹은 뭐 저희가 완주 혹은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새나온 독립 이런 것들 계속 보면 만들고 읽고 하면서 또 뭔가 쌓여지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과정들을 좀 반복하고 하면서 또 나중에 뭐가 쌓여 있을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합니다. 지금 답변 관련해서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작업이 길어지면 경력이 쌓이면 내가 그만큼 고갈되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는 것도 피하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내가 좀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쌓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때 작가님은 어떤 방법을 하시는지 불러줘요. 저는 진짜 실제적으로 그냥 체력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쓸 거는 많아요. 늘 많고 막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제가 일을 막 버리고 막 뭐 써보겠다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체력이 실제적으로 받쳐준 것인가, 이제 제가 이제 40 중반인데 40 중반이 되니까 노안도 오고 돋보기도 맞춰야 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쓰고 싶은 세계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개인 기능의 체력이 이제 받쳐주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고, 아까 이제 농담처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대기실에서 이제 만나 뵙자마자 제가 우리 이걸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제 농담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제 지금 천년 완주가 여러분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낸 책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판매 부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속도에.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그동안 배처럼 일했던 거는 이제 약간 작가는 계속 뭔가를 쓰고 있어요. 원고료도 받고 또 시간이 좀 팔렸다가 나중에 안 팔려요. 1년에 한 책 찍고 두 책 찍고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바쁘고 내년에 어떤 생활비를 미리 생각해놔야 되고, 그래서 사실 많은 작업을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은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대로만 나간다면 제가 이제 내년까지는 쉴 수 있기 때문에 또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작품을 할 수 있게 돼서, 돈 벌려고 한 건 아니지 나의 생활비를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 말에 어떤 변함이라는. 예, 저도 뭐 농담을. 근데 아까 근데 정말 뭐지? 이 퀴즈 섭외 들어왔을 때 이거 나가야 되나? 라고 이제 막 고민을 했는데, 옆에서 저희 이사님이 나가셔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를 결정하고 저희 그 주 촬영하기 전주에 서점들에 다 연락해봤어요. 얼마나 더 필요하실 거 아니냐. 저희 퀴즈에 나가게 되는데 근데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라고 해서 그거보다 좀 더 줄여서 인쇄를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무슨 인기가 없는 책을 소개하러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읽으실 분들은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갑자기 막 엄청 도움이 되겠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아니, 제가 이제 거기 촬영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퀴즈는 책 홍보의 끝판왕이니까 네. 이제 자잘한 거 나가지 마라. 이렇게 코치를 했는데 열심히 다 모든 거에 다 응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저는 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진짜 작가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커요. 우리 작가 제가 예전에 농담삼아 한 얘기가 인터뷰에서 최종 판매 부수가 목표 부수가 몇 부냐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 작가님 책 팔린 것 중에서 가장 적게 팔린 것보다는 많이 팔리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작은 회사라고 해서 적게 팔리는 거를 이해해달라고 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게 웬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저도 사실 너무 좀 오늘 저희 주제는 이직이 안 되려는 호명. 네. 이건 이직. 너무 분위기가 갑자기 예. 부끄럽습니다만 유퀴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작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신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이분이 그동안 어디서 뭘 하셨을까, 뭘 읽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 책 나오면 작가님이 독자인 제 손을 잡고 새로운 장소로 안내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곳에는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는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있게 되는데요.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서 일일이 호명되지 않았던 기나긴 인내의 시간을 또 거치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기 위해서 작가님이 작품을 집필하실 때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까 박정민 대표가 말했듯이 저도 평소에 어떤 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으로 쓸 소설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 아니면 만났던 사람과의 기억, 감정,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분배를 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방이 꽉 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맥락 없는 이미지가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천여름 완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땡과 관련된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만나면 그거를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화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사실은 길다면 되게 길어요. 제가 외계인 얘기를 쓰겠다고 한 것도 사실 제안을 받기 전부터 생각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작가들한테나 배우들한테나 뭔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마음이 내밀하게 움직이는 상황을 지켜볼 줄 아는 어떤 진득함과 그런 눈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받기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빨리빨리 다음 거로 넘어가고 싶고 결론 빨리 안 나면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은 시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득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질문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좋은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표님 여쭤볼게요. 어떤 걸 보시죠? 네, 질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네. 작가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역사책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시기도 하고 네. 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럴 때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인물들을 현실로 데리고 오시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책으로 만드는 걸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책은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만들 때 지금 연기를 할 때 사실 이 또한 없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더욱 저는 좀 뭐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허황되어 보이는 캐릭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일수록 우리가 밀접한 감정들을 계속해서 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밀접한 버릇이라든지 뭐 감정이라든지 뭐 어떤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주는 걸 저는 목표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이런 이 단어를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디테일한 것들에 있어서 조금 그런 제 나름대로 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언젠가 꼭 다루어보고 싶다고 아껴두시는 인연이가 있을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젠가 한 번쯤은 내 언어로 이 사람 혹은 사건을 다루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지 작가님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께는 뭐 쓰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연기를 하시는 거라도 혹시 내가 한 번쯤 꼭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여쭤보겠어요. 작가님 먼저 듣죠. 제가 그 처음에 경애만 쓸 때 굉장한 어떤 러브 스토리를 쓰겠다고 말씀드려놓고는 남녀 주인공이 손 한 번 잡고 끝나는 소설을 썼거든요. 그래서 되게 원성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가 사랑 3부작을 쓰고 싶어요. 사랑 3부작. 근데 그거는 지금 쓸 수 없고요. 한 번쯤 되면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강렬한 생체를 지닌 이번에는 뭐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환갑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랑 3부작 쓰고 싶어요. 네. 출판사 어디에서 쓰시나요? 그거야 당연히 네. 찾아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단입니다. 아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책으로 만들고 싶은 게 사실 요즘 좀 어렵거든요. 저는 관심이 가는 소재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누가 써야 되느냐를 항상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노인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외로움은 과연 무엇일까? 또 우리 부모님이 됐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과연 누가 쓸 수 있을까는 좀 고민 중에 있고 그 이야기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관심이 있는 소식입니다. 예, 두 분 이야기가 약간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사람들의 기기묘묘한 행동을 볼 때마다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외로움 때문이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소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은 또 그것보다 더 복잡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어떤 작품으로 풀어내실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효 작가님께서 빨리 환갑이 되라고 빌어야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음 작품으로 좋은 얘기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작가님께서 먼저 한번 읽어주시죠. 여름처럼 싱그러운 두 분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작가님은 글로 자기 표현을 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도 이제 사실 출판사 사장이라는 것도 내가 어떤 걸 출판함으로써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배우도 어쨌든 자기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두 분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두려움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여다보는 내 마음속에 사실 나는 이것까지 보여주고 싶진 않은데 혹은 이거는 좀 숨겨두고 싶은데 근데 결국은 그게 들어가야 더 진심이나 백진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작가로서 출판사 대표로서 배우로서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때 소설은 늘 모든 걸 요구해요. 그게 문제고 어려워요.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야 글이 완성이 되고, 한 예로 선녀를 완주해서 열매가 덮고 있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풀 배터리 검사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단기 기억 상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사의 말, 동네 바보 아시죠? 그게 이제 그 체크를 한 그 의사의 말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상할 때, 처음에 이제 무죄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물론 열매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우울증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게 사실은 저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까지는 아니었는데 글을 쓰면서는 제가 이제 체험했던 그 풀 배터리 검사라는 체험을 요구해서 말하게끔 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은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설이. 그러면 이제 저는 선택해야 하죠. 그거를 빼고 약간 실감을 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항상 소설은 저를 이기고 그리고 소설이 그런 식으로 이기고 나왔을 때 독자에게 갔을 때 좀 더 표준성 있게 마음을 좀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소설은 저를 이기고 지금은 이제 연차가 쌓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저는 늘 두렵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그것을 어딘가에 표현하는 거는 거의 죄악시처럼 느끼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디 가서 이런 걸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직업이잖아요. 저는 연기를 해서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지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라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게 들어오는 사람인데 그래서 출판사 사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작가가 써줘. 저는 책을 내면 돼요, 그냥. 내 생각 아닌 것처럼. 네, 근데 저는 그것들을 작가님이 써주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너무 통쾌하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막, 그러니까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런 책을 발견할 때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뭐 그런 영화를 볼 때도 기분이 좋고, 저는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도 제가 큐레이션을 하는 책일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책들 이렇게 보면은 작가님들은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선녀를 완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일부를 작가님들이 써준다라는 거는 이거 꽤나 개꿀인 직업인데 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들어요. 어느 부분이 그랬어요? 완주요?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어저기라는 제가 항상 어저기를 얘기하는 것이 어저기가 궁금하다. 나는 어저기 없이는 이 소설을 설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잊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주변에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걸 우리는 있거나 당연하거나 여러 가지로 조금 오히려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인물의 존재가 이 소설의 너무 중심에 잘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어적이라는 인물은 계속 저는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 소설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어적이가 나올 때 저는 이제는 거의 슬플지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쓰여요, 그 인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써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흔들어주시고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아까 이분도 되게 찍으셔서 내 앞에 계신 이분. 마이크
맨 앞에 계십니다. 여기 이주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이랑 배우님들이 콜라보로 이렇게 작품도 내주시고 워크숍도 내주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저는 이 천년의 왕들을 오디오북으로 먼저 들었는데 들으면서 그 캐스팅이 너무 찰떡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캐스팅을 하실 때 그 대표님께서 전적으로 정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작가님도 거기에 의견을 주신 건지 혹은 이제 작가님이 쓰실 때 생각하고 그 누군가 어떤 배우를 생각하고 쓰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어적이라는 캐릭터가 판타지적 요소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느끼는 작가님의 글은 항상 뭔가 현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년의 왕들에서 그런 캐릭터가 나도 되게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후에 또 다른 이런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의 글을 쓰게 된다면 소재를 무엇으로 하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종이를 박정민 대표를 아예 그냥 시너시스에 써있었어요. 박정민 대표라고. 근데 최근에 제가 어느 인터뷰를 봤는데 제가 잘생겼다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그 역할을 차버렸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럼 못생겨도 썼어야 됐어?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뭐 잠깐 끼어들자면 거기에 정확하게 잘생긴 리트리버 같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걔는 리트리버 닮았어요. 닮았어요. 그럼 내가 치아라고 썼어야 되나?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했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두가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출판사에 대표고 그걸 만든 사람인데 그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 누군가는 저희 항의 메일 같은 거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이외에 그게 무너지고 나서는 캐스팅에 관심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러고 혼자서 다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무제에 간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외계인 얘기 쓰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꽤 이렇게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예요. 그래가지고 상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진지한 소설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외계인 얘기를 쓴다고 했을 때의 출판사와 그 문단의 반응이 겁나서 이제 좀 약간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무제에서 이제 기회가 왔을 때 무제는 처음 시작하는 실생 출판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의 부캐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적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었어요. 다음에 제가 이제 좀비에 관심을 갖게 돼서 유토피아 때문에 유토피아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좀비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좀비 소설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건 출판사 어디서? 무제에서. 그렇습니다. 캐스팅은 왜냐면 제가 이제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때는 정말 회사에 돈이 없어서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인물들 중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한분 이제 연락드려서 캐스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캐스팅의 마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쓰시면서도 우리 이 역할은 누가 어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쓰시기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연기자들은 언제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찰떡같이 맞게 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딱 맞는 사람을 캐스팅했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일을 해내는 게 또 연기자들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마스크 쓰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오고 질문 너무 잘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내일 김문희 작가님 사인회에 제가 초대해서 너무 많았어요.
시간권이 작년과는 틀리게 한달 발매가 안 돼가지고 후자를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과는 틀리게 이번에 국제도서전이 한자 사전 대회로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가 입장이랑 출판사 입장으로 이제 네, 어떻게 되는 건지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당황했는 게 왜냐면 저 2년 전만 해도 작가도 표를 사서 들어오는데 뭐 행사가 있으면 되지만 뭐 개인적으로 올 때 당연히 사서 오잖아요. 네이버에서 그냥 예약해서 바로 현장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점차 관심이 높아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독자분들은 지금의 독자분들은 행동하는 독자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받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수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독자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최근에 1년의 사례를 그런 걸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책만큼 좋은 것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선의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매체로 책을 선택하셨고 이왕이면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이 행사를 지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아마 약간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위기가 있어서 현장 예배가 안 됐지만 내년에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였을 거예요. 뭐 악의가 있어서 뭐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실수는 고쳐나가면 되는 거고 항의하는 건 저는 말씀처럼 행동하는 거죠. 네, 뭐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뭐 좋아지겠죠.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도 선택. 네. 이번에는 대표님께서. 네. 기자님도 한번 해주시죠. 네. 저도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 눈여겨보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이번에는 여기 하연언니분 맨 앞에 계시는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이글스의 부장 성심당의 도시 대전에서 왔습니다. 좋은 곳에서 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질문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작은 바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디오북이라는 게그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70대, 80대 책에서 조금 멀어지신 어르신분들 또 나아가서 90대, 100세까지 나올 수 있을 그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 아까 노인분들의 그 외로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도 내년에 90세를 맞이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무대에서 오디오북을 통해 이제 노인분들의 명랑함을 깨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저께 너무 놀란 사건은 아니었는데 그 순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시작된 이제 기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있으셔서 이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세요. 너무 놀란 게 저희 엄마가 전화 와서 그거 어떻게 듣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어머니는 70세이신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 엄마 우리 내 친구들도 다 눈이 지금 안 좋고 그래서 책 읽는 것이 되게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듣는 거라고 내가 친구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시각장애인 도서관은 어쨌든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많으실 때 장애인은 아니신 근데 책을 읽으시기는 너무 어려우신 그런 노인분들이 계시다는 걸 제가 조금 놓쳐서 다음번에는 이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뭔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을까를 또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때 되면 이제 천혜로 만주고 이제 같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겠지만 간단한 와서 거기서도 어떤 걸 통해서 소개가 되겠지만 아직 정답은 모르겠어서 좀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술 작품의 접근성을 높인다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특정 장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시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게 익숙한 사회에서는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죠. 근데 더 많은 시도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질문을 더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오늘 토크 너무 잘 들었습니다. 토크 들으면서 이제 천년은 만주도 그렇고 약간 그런 소외된 부분들을 약간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이제 작가님도 써오셨고 대표님도 많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전하고 싶은 진심이라고 있는 게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작가로서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작품을 쓰고 싶은지 이제 또 대표로서 이제 어떤 그런 내용을 담은 이제 그 작품들을 이제 출연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진심이랄까 그런 마음이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좀 더 책들도 많이 읽고 작품도 쓰면서 이렇게 동심원이 커지는 것처럼 관심사와 그리고 소외되고 지금 현재 사람이라는 인간 종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환경에 관한 좀 더 베이스를 한 소설 작업을 하고 싶고 거기에 더하자면 난민 문제에 좀 제 입장이랄까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소설을 남극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아까 저희가 농담처럼 뭐 부스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제가 요즘 기분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저희 출판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라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이렇게 좀 뒤에 있는 출판사가 되면 아무도 그거를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데 작가님을 통해서, 천년을 완전히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좀 어딘가에 소개해도 해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성과가 있는 출판사를 만들었다라는 거에 같이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작가님들이 이제 몇 분이 계약이 되어 계세요. 그분들이 아마 그분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이야기들을 계속 써 내려가고 계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근데 저하고 조금 놀란 게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난민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또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민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편견이 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민자도 분명히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책들을 그런 책을 한 번 쓰고 계신 작가님이 계세요. 여기서 그냥 한번 소개해볼까요? 한 번도 제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뭐 물론 그 전에도 나온 책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게 된 작가님이 한 분 계세요. 작가님 알고 계시겠지만, 전충하 작가라는 소설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조선족 소설가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등단을 하신. 그분께서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인터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들어야 하는 이야기, 좀 해봐야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쓰고 계세요. 되게 예민한 주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지금 너무나도 재미있게 잘 써주고 계셔서 저 지금 되게 기대를 하고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소설가 있으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지금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 책들. 왜냐면 사실 지금 가장 이 지구상에서 뭐 정치적인 얘기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가장 지구상에서 지금 시끄러운 어떤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도서전에서 부스를 다니면서 보시면 내가 생각해본 적 없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깊게 연구하고 깊게 파고들어서 한 권의 책이 필요한 만큼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사람스럽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시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인식의 변화라는 게 한순간에 바로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책들이 한 발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분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책 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호명을 불러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좋았고요. 또 저는 이제 이다혜 작가님, 기자님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사회자분을 모셨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만남이 성사된 거라 너무 잘 이끌어주신 우리 이다혜 기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또한 너무 이다혜 기자님이 해주셔서 좀 더 편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와 문학을 나오는 기자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격식 편안한 진행 감사드리고 여러분 오늘 주말에 또 이렇게 도서전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스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뒤에 있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 부스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러 부스들 진짜 재밌는 데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손님들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몰아보는데 정말 작은 부스들도 너무너무 잘해놓은 곳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좀 구경해보시고 책들도 한번 사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내년에 도서전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또 도서전에 찾아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하는 보람이 크니까요. 네, 그때를 고대하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단지 잊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다시 지금 여기 호명해내는 용기에 지금 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 간직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 소외된 자리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사장님 사인이 없습니다.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작가님만 사인을 할 건데요. 일단